수 있을까? 왜냐면 집회 사회만 보고 이래가지고요. 그냥 결의에 참 무슨 이런 것만 하다가 또 이런 자리에 가지고 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 분들이 이제 가족, 아버님에 대한 원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간 남동생이 있었는데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개구장이었어요.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 둘을 똑같이 앉혀놓고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왜 이 싸움이 시작이 됐으며 그걸 막 판가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잘못한 게 없는데 남동생이 건드려서 시작이 된 거고 나는 걔를 공격한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항상 하시려고 하시고 살림이 그렇게 막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좁은 두 방에서 남자 형제들하고 함께 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요. 저는 그때 사춘기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이 없었어요. 방이 4개짜리 집인데 2개를 전세 놨어요. 그때 숙명여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 되신 분이 전세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숙명여중고를 나왔어요. 얼마나 그 관계가 힘이 들었는지.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 살림이 피셨나 봐요. 그 2개를 우리 보러 다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가 처음으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방을 여성들만 쓰게 됐어요. 그때 참 행복했고, 아버님은 저에게 좀 엄격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뭔가 말을 똑바로 해야 하고 단어를 잘못 쓰면 큰일 날 것 같고 좀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방 공부를 하는데 좀 뭔가 간식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간식비를 타야 되겠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쪽지에다가 무슨 보고서처럼 썼어요, 제가. 저녁 간식비 요청. 타이틀을 그렇게 썼어요. 간식은 뭐 과자, 말하자면 빵 이렇게 쓰고, 그 취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굉장히 어린 그 마음에 그거를 대충 그 상황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종이를 썼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이렇게 디미르는 그런 용기도 없어가지고 문틈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때 뭐 엄청난 돈이었겠어요. 조금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2,000원, 3,000원. 아, 1986년 5월 3일 날 인천서 개헌 헌판식을 야당과 제야가 연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공단체들이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개최되기도 전에 사람들을 검거하거나 또는 그 집회를 해산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제야 시민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량으로 그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부영, 뭐 여익구, 장기표. 저는 이제 그 상당히 여러 사람을, 이 장기표는 여기다 갖다 놓고 누구는 어디다 갖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부영이를 갖다 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때 이제 그 인권 변론 활동에 막 참여를 하셨던 고영구 변호사한테 그 지금 사정이 좀 급해서 그런데 변호사님 댁에 이부영이를 좀 숨겨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그 고영구 변호사 말이 내가 그런 운동을 나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지 못하는데 그거야 내가 하지 이래가지고 그 이부영이를 당신 집에 숨겨줬습니다. 이부영이 생각으로는 만약 내가 여기 있다가 잡힌 것으로 되면 이제 고영구 변호사는 반드시 범인 은닉죄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저 집안 어머니는 80 넘어는 뭐 쓰러지거나 이럴 거고 부인께서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염려를 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좀 다른 데 있었던 걸로 맞추어 놓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대조 그 말이 합당하다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언제 이동영 변호사를 뵈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부영이를 숨겨놓고 있는데 사정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돼서 나중에 잡혔을 때 선생님 댁에 좀 있는 걸로 하면은 어떻겠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던 거는 제가 이제 법률을 잘 모르는 탓도 있지만 좀 기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동영 변호사가 64세쯤 됐는데 그 형사소송법에 노인이라든지 이러면 정상 참작을 해서 구속은 시키지 아니할 거 아니냐 하는. 근데 이제 그 뒤에 제 기대하고는 전혀 달리 오히려 이쪽에서는 대어를 낚았다고 이제 크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권 변호사라고 이제 홍성우, 황인철, 조준희, 고영구 이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제 나밖에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정이 이러이러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도중에 나도 울고 이제 그 또 고영구 변호사는 내가 잡혀 들어가야지 어떻게 형님을 이 변호사를 형님이라 그랬는데 형님을 할 수 있냐 펑펑 울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자수한다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 이동명 선생님 그 감옥에 들어가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 징역을 살았겠어요. 그의 겨울을. 정말 그 이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심경이었어요. 역시 고영구 변호사도 그의 겨울을 냉방에서 다 지내셨다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동명 선생님 구속되게 만들고 그러고 사실은 그때 구속이 돼서 들어간 거를 나중에 이제 참 큰 다행으로 생각한 게 우리 김정남 수석이나 함신부님하고 같이 그 박성철 그 고문 은폐 축소 조작 사건 그거를 우연한게 이제 영등포교도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 정보를 거기 고문경찰관들로부터 이제 얻어내가지고 밖으로 알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역시 그런 것을 김정남 수석이 물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겠죠. 야 그때 그 들어간 게 얼마나 다행이었냐. 결국 그걸 아주 미화해서 신의 오묘한 손길이 작용했다. 뭐 이러고 그때 어디다 글에다 썼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6월 항쟁까지 이제 큰 활력을 얻어서 좀 민주화가 진정되는 계기가 됐는데 어, 82년에 그 70년대 그 민주노동조합으로서 마지막 깃발이 꺾인 원풍호방 노동조합의 부집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그래도 올바르게 하려고 했던 노동조합들을 다 이제 그 전두환 강조 학살을 통해서 전두환이가 살인마로 등장이 돼가지고 처음에 한 게 이제 노동운동 탄압이었죠. 이제 82년대 우리 원풍모방이 결국은 경찰과 회사와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MBC, KBS를 앞세워가지고 노동조합을 폐쇄시키고 조합장을 감금시키고 강제 사퇴를 내라고. 그래서 거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다 잡아다가 그 이동명 변호사님이 저는 영등포 구치소에 있었는데 하여튼 면담을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뜻하시고 그렇게 우리더러 힘내라고 정말 반드시 이제 노동자들이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이제 원통하고 이제 그러니까 눈물밖에 나질 않는데 변호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울면 안 된다. 이거는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걸 법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사실대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힘을 주시고 저희가 진짜 구세주 같은 분이시죠.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으면서 받았던 위로라든가 그리고 법정에서 그 검사나 판사들한테 호통을 치시면서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권을 짓밟고 이렇게 무지랭이 취급을 하는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셨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깃전에 울리는 듯 합니다. 저에게는 어느 자리에서든 불러주시죠 항상. 여러 모임에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저기 그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저 웃음을 가지시고 진 변호사 옆자리를 이렇게 방석이나 이런 자리를 툭툭 치면서 여기 이 자리 뭐 이렇게 사실 10년 내내 사실은 제가 이 변호사님의 옆자리를 독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으로서의 할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저희 변호사님은 바로 그러셨습니다. 가슴 앓듯 뜨겁던 태양 그보다 더 빛나도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 그리고 영원히 너의 안에 있을게 하나 TV